자, 원소와 주기율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져 있는데 얘들아, 원소랑 원자가 뭔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원소.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의 관점이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말합니다. 알갱이 하나하나 세는 것을 원자라고 얘기하고, 분자까지 한번 보면 분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 물 화학식 어떻게 쓰는지 알아 너거? H2O. 물이 H2O지. 그 H2O를 선생님이 3개 그려볼게요. H 2개의 O 하나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네. 요 앞에다가 3이라 적으면 이 통으로가 3개라는 뜻이야 얘들아. 네. 맞지?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적어주면 분자는 몇 개야? 분자는 3개 있는 거죠. 원소는 몇 종류야? 두 종류. 그쵸?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 거고요. 자, 물 분자 하나에 원자 몇 개야? 세 개. 3개죠? 이런 거를 삼원자 분자라고 말합니다. 원자 3개로 분자를 이루네. 삼원자 분자네. 맞죠? 그러면 총 원자 몇 개예요 지금? 총 9개네요. 수소 원자 몇 개? 수소 원자 몇 개냐? 얘가 수소잖아. 6개. 수소 원자 6개. H2인데 앞에 3 붙었으니까 3, 2, 6. 그 다음은 3개죠? 산소 원자 3개. 됐나?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의 말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른 필기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넘어갈게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물은 수소랑 산소로 분해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원소라는 건 기본 성분이다. 분해되지 않는다. 쿼크 이런 건 자, 그리고 그럼 주기율표에서 대략 한 110여 가지 원소 기호가 있고, 우리가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양성자를 하나씩 하나씩 더 붙이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93개 됐다. 와, 하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하면서 만들게 되겠죠. 뭐 H2O, CO2, NaCl 이런 것들.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매우 적다. 물질의 종류가 훨씬 개수가 많다는 겁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원소는 성분이고 원자는 입자다 라는 거 구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영어로 사이클을 돈다는 뜻이야. 반복된다 뭔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을 표로 표현한 것이 주기율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아까 배운 게 현대 주기율표였거든?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즐리 앞에는 다 과거형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현대 주기율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했어? 양성자. 맞아. 그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뭘 정했었지? 숫자. 번호 그렇죠. 원자 번호 순서로 주기율표를 나열하는 거. 그게 현대 주기율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원자 번호를 몰랐어. 양성자 수를 측정하는 것도 못했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자의 질량 개념으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성을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근데 데베라이너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튬, 나트륨, 칼륨 세 개를 묶었어. 근데 뽀록스럽게 리튬의 원자량과 칼륨의 원자량을 평균 내봤더니 그게 나트륨의 원자량이었던 거야. 이런 걸 한 두세 개 발견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를 묶어봤다는 시도를 했다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데베라이너 아저씨가 새쌍 원소설 3개씩을 묶어서 가운데 값이 양쪽 그 두 개의 평균값이 되는 원자량의 평균값이 되는 관계를 알게 됐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족개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뉴렌즈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 이 뉴렌즈 아저씨도 또 원자량이야. 지금 다 원자량이거든. 데베라이너도 원자량, 뉴렌즈도 원자량,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현대 주기율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원자량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 근데 뉴렌즈는 옥타브서를 냈는데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사이클이 도네, 반복되네. 얘는 주기 개념의 시초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얘가 진짜 중요한 게 왜냐면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었거든. 기본 틀을.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원소가 한 63가지 정도가 발견이 되어져 있었는데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서 성질이 비슷한 것을 세로줄에 오도록 족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표의 모양을. 그리고 주기성이 몇 개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 뭔가 어디가 발견이 안 됐다. 그럼 얘는 빈자리를 뒀어. 비워놨어. 마치 원피스 여기 보물지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성질을 가진 어떤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빈칸을 뚫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가 엄청 좋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근데 약간 한두 개씩 어긋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이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문제가 약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 모즐리 아저씨가 뭐 X선 연구 같은 걸 해가지고 양성자 수를 몇 개씩 있는지 측정하는 법을 연구하게 되었어. 아, 수소는 양성자 1개네. 헬륨은 양성자 2개네.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양성자 수를. 그래서 원래 아르곤과 칼륨이 얘가 18번, 19번인데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면 그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거든. 그런데 원자 번호 순서로 했더니 순서 주기성이 너무 일치하더라. 아, 원자 번호 순서로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 네. 그래서 얘들아 지금 교육과정에선 사실 현대 주기율표만 조금 더 잘 알면 되거든?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되어져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기억하면 되고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양성자 수를 잘 몰라서 원자량 기준으로 했었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갑다. 가볍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로 만들었다고? 원자. 네, 현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족은 세로줄이고 18족까지 있습니다. 같은 족이면 뭐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 뭐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라고 기억하시고 주기는 가로줄로서 7주기까지 있다. 같은 주기면 뭐가 같다? 그쵸. 같은 주기는 껍질수가 같다. 요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 잘 봐야 되라. 이게 풀 주기율표야. 근데 우린 사실 여기 통으로 가운데 하나도 안 배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족이 아니라 알루미늄은 13족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족 부분은 비활성 기체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된 구조고 그래서 그냥 원자로 존재합니다. 그냥 헬륨 원자 띡 혼자 있어요.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름 자체에도 비활성, 반응 안 하고 기체라는 말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조금, 보통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있거든? 그 수소만 조금 특이하게 여기 있어. 오케이?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거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핵심은 주기율표를 잘 이해하고 주기율표의 구성 원소의 금속과 비금속을 특징을 아는 게 오늘 목표거든? 근데 여기 지금 요 1쪽에 있는 애들은 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야. 같은 쪽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근데 수소는 빼고 가야 돼.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쪽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맞는 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라고 적어놓고 여기 B라고 적어놔. A와 B의 성질이 같다 하면 틀린 말이야. 수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수소는 따로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서도 뭐 여기다가 A, B, C 해놓고 뭐 A, B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다. 그러면 아니죠. 왜냐면 수소는 헬륨은 2개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헬륨을 조금 조심해라. 수소 조심하시고 헬륨 조심해라. 그리고 3족 아니고 13족인 거 잘 챙겨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 N쪽과 가운데 부분은 금속이고요. 오른쪽 여기 비금속들이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단원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있고 금속은 고체입니다. 이건 너무 쉽지 얘들아. 그런데 수는 액체다. 예외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은 전자 잃고 양이온 되기 쉽고 그리고 광택이 있고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해요. 전자가 막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속에 자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한데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약간 휘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뜨리다던가 얇게 펴트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때 길게 늘어뜨리는 걸 뽑힘성, 연성이라고 말하고 얇게 퍼지는 것을 전성, 펴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금속은 얘들아, 금속은 전자 잃고 양이온 된다 했지. 그래서 금속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양이온과 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어. 그럼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그 전자가 이 주변을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요.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망치로 쾅쾅쾅쾅 쳐가지고 얘가 이렇게 옆으로 한 칸 갔다고 쳐봐 얘들아. 외부에서 힘을 빵빵빵빵 줘가지고 금속 양이온이 한 칸 옆으로 갔어. 근데 전자는 플러스가 좋으니까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똑 하고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셀을 내가 힘을 줘. 내 이렇게 해. 그럼 내 정강이가 부러져. 알겠나? 금속은 안 부러집니다. 금속은 휘어집니다. 왜냐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뽑힘성과 펴짐성이 좋다. 은박지, 금박지까지 만들 수 있더라. 맞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비금속은 딱히 기억할 게 없어.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더라. 수소는 조심해라 항상.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해야 된다. 기체랑 고체로 돼 있더라. 비금속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2, Cl2, 산소기체, 수소기체, 질소기체,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이런 거 다 기체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체고 그 다음 고체인 경우는 뭐 흑연 같은 거? C? 뭐 이런 거? 오케이? 네. 자, 근데 오늘 아까 선생님이 1쪽을 뭐라 한다 했지? 알칼리.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 했지. 그게 금속 대표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야 우리가. 그리고 비금속 대표로는 17쪽을 배울 거거든?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금속 대표,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 대표로 이 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근데 할로젠 원소로 그래서 그냥 말 나온 김에 같이 외워버릴게요. 이 비금속 대표 할로젠은 F2, Cl2, Br2, I2입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입니다. 그때 상태가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상태가 기기액고야. 그래서 이 브로민이 예외적으로 혼자 액체구나. 비금속들은 고체 아니면 기체인데 브로민만 액체구나를 그냥 요거를 외우면서 세트로 같이 외워버릴게 얘들아.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할로젠이 기기액고인 거. 그러니까 브로민만 예외고 비금속들은 기체나 고체다. 이렇게 같이 외워버려. 저거 4개만 할로젠인 거 아니면 17쪽 전체가 할로젠? 17쪽 전체가 할로젠입니다. 근데 요 4개가 잘 나와요. 보시면 밑에 뭐 아스타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거는. 여기 아스타틴도 있죠. 이거 17쪽이니까. 자, 그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18쪽은 예외래. 이런 걸 좀 잘 봐야 돼. 수소 조심해라. 18쪽 조심해라. 또 그 중에서도 헬륨은 조심해라. 자, 요거 왜 그러냐면 18쪽은 비금속은 맞거든? 18쪽은 비금속은 맞아. 근데 비금속의 성질이 없어. 비금속 성이 없어. 얘는 반응하는 애가 아니니까 비금속처럼 반응하는 애가 아니야. 전자를 얻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광택 없고요. 열, 전기 잘 안 통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흑연은 전기가 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흑연은 특이하게 전기가 통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고 밑에 OX 풀어주세요. 자, 5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 묶었다. 이거 누구야? 데베라이너네. 데베라이너의 새쌍원 소설. 무슨 개념의 시초다? 족 개념의 시초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누구지? 멘델레예프. 이 사람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사람. 그 다음 원자 번호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 이거 누구지?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거죠. 자, 그럼 현대 주기율표 나오기 전에는 싹 다 원자량 개념이니까 가는 원자량 개념 맞고요. 나에서 만든 주기율표는 몇몇 성질의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더 나온 거고, 다는 모즐리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순서는 가나다 순서죠. 자, 그 다음 154번을 가시면 가로줄은 죽이라 그러고 7주기까지 있고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고 18쪽까지 있습니다. 쌤 몇 주기 몇 쪽까지인지 외워놓으라고 했고, 항상 조심할 것, 수소는 빼줘야지.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더라. 1, 2, 3 문제 다 너무 좋네요. 자, 그 다음 리튬과 베릴륨은 같은 주기이죠. 같은 주기면 뭐가 같나? 같은 주기면 원자까지. 아니 원자 껍질. 껍질수가 같다. 왜 그러노? 정신 차려라. 그 다음 같은 족이면 뭐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건 맞죠? 가로줄이 주기가 같은 거고 세로줄은 족이 같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5번을 가시면 가는 금속, 다는 비금속. 가운데 애매한 건 중금속. 근데 중금속도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비금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금속은 전자 잃고 양이온 되기 쉽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금속의 특징 몇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얘들아. 금속 특징 몇 가지 말해볼까? 그렇죠. 금속 특징, 광택 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열과 전기. 열 잘 통하고, 전선과 전기도 잘 통하고. 방금 하려던 말 계속 해봐. 전선과 냉선. 그쵸. 전처럼 잘 펴지고 또 잘 뽑히고
그렇지. 얘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태가 뭐다? 대체적으로 고체 상태다. 뭐 요 정도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전자를 잃기 쉬운 거 맞고, 가는 대부분 고체로 있는 거 맞고, 나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은 가와 다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성질이 모두 있거나 중간 정도다.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 영역에 있는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소랑 헬륨과 탄소는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다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은 다 영역에 속하는 것들에 비해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가와 다 모두 쉽게 부서진다고 했는데 가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금속은 부서지지 않고 가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의 대부분은 광택이 있습니다. 금속은 광택이 있고 다는 광택이 없다 라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됐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자.